네, 안녕하세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거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이런 의사는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는 상당한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그리고 그래야 이 앞으로 이 중대한 사건에서 조금 더 법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 가지만 일단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2025 고압 1010 사건의 판결문을 교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수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판결문을 교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판결의 선고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판결문에 의해서 재판서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판결문이 이미 다 작성된 상태에서 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제때제때 빠르게 교부해 주는 것이 그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판결문을 교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건 법원의 큰 잘못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판 절차에서도 상당히 절차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판결 선고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무리한 판결 선고일을 정해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판결문조차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법원의 잘못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바로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 형사부 2025 고합 1010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절차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 형사재판부는 1020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현저히 훼손하는 일련의 절차적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재판부는 당초 2026년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판결 선고 기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일괄 기각의 귀책 사유가 피고인 측에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증거조사 제한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재판 진행에 따른 절차적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의 외관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조사 진행에 있어서도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를 보였습니다.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한 반면 저희가 신청한 증인과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괄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 이것은 쌍방 당사자주의와 무기대 등의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절차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서증 제출 방식과 관련하여서 더욱 심각한 혼선과 부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USB를 통해 서증 제출을 명확히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은, 이를 신뢰한 변호인이 USB 방식으로 서증을 제출을 하였는데 공판기일에 이르러 돌연 종이 출력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여러 차례 압박하면서
종이로 출력해오지 않은 경우 서중 전부를 기각하겠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자님들께서도 다 현장에서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변호인이 중개법정에서 재판부의 사전 양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자 급작스럽게 태도를 번복하여 서중조사를 허용하는 등, 그것도 특검의 구형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중개가 되고 있는 그 법정에서 USB를 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의제기를 명확하게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번복해서 서중조사를 허용하겠다고 구형 이후에 정말 이제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허용을 하는 등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재판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서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서중조사를 허용한 다음에 500여 개에 이르는 피고인 측 서중조사 전부를 저희가 사전에 신청한 서중 전부를 아무런 구체적 이유 설시 없이 일괄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 기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판단 이유 제시라든지 그런 설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저희의 방어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각에 대한 결정부터 저희는 받은 바가 없고, 지난 16일 선고일 날에도 위헌 제청에 대해서 어떻게 기각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재판부의 견해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알리는 결과 통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법적 분쟁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여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이란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은 법과 논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는 문서로서 이러한 이성적 설득력이 사법부 신뢰의 원천이 되고 당사자의 승복을 유도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당사자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인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하여 변호인단은 수십 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별도의 기일에서 PPT를 통해 상당한 시간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판결 선고 당시에는 단 4-5줄의 간략한 설명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였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 제시나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당성에 관한 논증을 생략하고
회피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상 공수처는 첫 번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였을 것, 두 번째, 직접 관련성이 인정될 것, 세 번째,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명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내란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증거조차 제출한 바 없습니다.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란죄의 수사에 착수하였을 뿐입니다. 한편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 직접 관련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본래 범죄와 인지 범죄가 동종 유사 범행인지 여부, 본래 범죄와 인지 범죄의 피해자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본래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인지 여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련성 부분에 대하여 혐의 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은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이나 다른 여러 행위가 결합하지 않으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이, 행위태양 등이 상이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수사의 경과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제35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이, 행위태양, 범행수단 및 방법, 재질 등이 완전히 상이한 범죄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오히려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자연스럽게 인지하였다는 증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 역시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 추정적 판단을 한 것이며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 제27조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련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관련 범죄를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 별건 수사 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규정입니다.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범죄 성립 안 된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대검에 이첩하여야 합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하는 꼼수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7조의 적용에 대한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판단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판단 누락은 법원의 의무를 방기한 위법한 사항입니다. 또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결론에 이르게 된 가정의 논증 역시 이해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35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법과 양심에 의한 논중의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철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은 법관으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당사자의 불복을 야기한 것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분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뭐 비아폰 관련된 죄명, 그다음에 범인 도피의 교사 이런 유의 죄책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얼마나 잘못된 법리와 또 판례에 위반돼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아폰과 관련돼서 비아폰 통화 기록을 습득한 것이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습득한 것이다 라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비아폰의 통화 기록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또 판시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기록물이자 군사상 비밀이지만 영장에 의해서 해당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제한이 없으니 그 취득한 것이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은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군사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당연히 제한이 법령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사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한 규정이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법익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제한 규정이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법리에 어긋나지만 하물며 더 나아가서 해당 법에서는 압수수색의 영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아폰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이자 군사 기밀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경호처가 이걸 임의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경우에는 그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 제출, 수사기관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기록물관의 장입니다. 근데 해당 사건은 경호처가 임의대로 수사기관에 넘겨줬죠.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관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게 되느냐? 먼저 이것이 군사 기밀,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기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부서, 그러니까 국방부죠.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기밀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기밀을 어떤 방법으로 해제해야 하느냐? 군사
보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절차에 대해서 해제할 것인지 말 건지를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결정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장이 해당 자료를 공수처에 또는 국수본의 수사기관에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자료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 그러니까 대통령 일반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지정되는 기록물이 있고요. 대통령 기록물에는 또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주세요 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정되는 기록물보다는 한 차원 낮은 게 지정 기록물이죠. 그죠? 그 지정 기록물조차도 첫 번째로는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야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할 고등법원장, 그러면 서울이죠. 서울 고등법원장에 해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야 됩니다. 한 단계 낮은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정 기록물을 기록관장이 사본으로 허락하는 경우는 해당 대통령 기록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할 때 승인을 얻어서면 해당 그 기록물을 사본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낮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조차도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울 고등법원장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취득이 가능한데, 하물며 법령상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는 대통령 비화폰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 그보다 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은 마음대로 그것을 공개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법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고 또 법률 규정에도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비화폰과 관련돼서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비화폰의 삭제, 통화기록 삭제 또는 수사기관의 현출 방해를 지시하는 것을 교사했다라는 이제 죄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사실관계는 다 떠나더라도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이 부하에게 지시는 내렸지만은 부하가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다르게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위헌범이 어떤 뜻이냐면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결과범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하가 이런 기록의 삭제 또는 수사기관에 볼 수 없도록 현출을 방해하는 결과가 딱 나와야 범죄가 성립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시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범이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입니다. 하급심 대법원 통틀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를 이 재판부가 오늘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냐?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관계를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각 직권남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러니까 원심이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한 이상, 위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 경호실법 제8조에 이게 바로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입니다. 8조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대통령 경호실법 11조 소정의 직권남용죄와 형법 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죄 구성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법,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권남용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전혀 배치되게 이 사건은 결과 발생이 필요 없다. 말 한마디 내뱉는 순간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입니다. 파갑시대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판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1차 체포 수색영장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이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기간 중에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데 그 소추가 수사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수사에는 대통령은 체포 당했지 않습니까?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물론 저희는 듣기에는 시원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이 판사가 처음입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고 최초의 어떤 법리 해석입니다. 학계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원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법리 해석을 하는 소수설조차도 아닙니다. 이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판시를 했다. 이것은 이 헌법에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헌법 해석이고 이것은 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을 기재한 입법과 관련돼서도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는 건 맞습니다. 학설적으로 110조의 규정이 어떤 대물처분, 그러니까 물건의 압수와 관련된 내용이지 사람의 체포와 관련돼서는 군사시설을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되는 조항이 아니다라는 학계의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에 나와 있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득해야만 군사상 보호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단순히 어떤 물건의 압수수색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 그 기지 자체를 보호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 다음에 그 들어왔을 때 체포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나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기지에 들어오는 이상 군사 기밀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과 별도로 피고인 수색에 관한 그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또 군사시설의 보호구역은 그 구조, 그다음에 건물의 위치, 병력의 배치, 그다음에 장소 자체에 어떤 비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 무단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기밀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학설이 좀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입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재판부는 앞서 판시에서는 법률적 조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적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법률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또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제시를 하면서 해당 조항은 명확히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항상의 해석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색영장에 110조, 111조의 예외조항을 적어놓은 것도 상당히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은 2차 수색영장에서 해당 조항을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지운 것만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리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러 1차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해당 정문, 제1정문 앞에는 도태우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단, 당시에는 이 사건의 변호인단은 아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변호인이자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변호인이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제1정문에서 공수처에게 영장을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변호사 선임계를 미리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건 위협하지 않다. 근데 이러한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의 판례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적견 교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견 교통권을 인정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변호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 도태우 변호사는 실제로 129 사건, 내란 사건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전혀 관련 소용도 없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호인이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입니다.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영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적경교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에 비춰본다면, 그리고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영장을 제시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뭐 팩스로 좀 넣어 주십시오. 라고 통상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관행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적법하게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변호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수사의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촬영이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겁니다.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관할 부대장 또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특정 시설, 특정 행위, 어떤 특정 목적물에 관련돼서만 군사시설 보호, 그러니까 기밀의 어떤 기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국가보안시설 가급이면 최상위 국가보안시설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또 경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는 그 지형 자체가 바로 기밀입니다. 어떤 언덕이 있고 그 밑에 어디에 어떤 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는 위로 가려져 있지만 그 밑에는 어떤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길이 어떻게 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군사 기밀입니다. 근데 이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라고 하면서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찬가지로 적법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재판은 판결은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법령에도 위반되게 법령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판시를 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국무회의 시민권 침해 관련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자로 2025 고합 1010 사건 항소장이 오늘 오후 4시경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국무위원 시민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판부는 7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국무위원회 국무회의 심의권이 바로 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국무회의 심의 결과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내부 절차에서 행사되는 직무상 권한이고, 그 행사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35부의 판단 자체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에 따라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위원이 그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정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지,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의 이 권리라는 것은 법령상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될 것을 요합니다.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기관 내부에서 행사되는 직무상 권한이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상 개인의 구체화된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적 기능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5 재판부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법 등 관계 법령의 문헌과 입법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갖는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권리가 나온다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인으로 보이고,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가 대통령을 만약 구속한다면 이 재판부의 판결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점은 헌법상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적 상황적 제약 속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즉시 연락이 가능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위원들 중심으로 연락을 취했고, 그렇게 하면서 우연적으로 심의에 참여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사례가 지금 나뉘었던 것인데, 이것은 비상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그 결과값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심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증거도 없습니다. 실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해서 참석을 차단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국무회의를 선제적으로 소집한 행위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이런 위원들에게 직접 출석 가능한 위원들에게 유선 연락을 직접 지시를 하면서 국무회의 정적수인 11명을 충족시킨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해당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그 합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그 선포문 표지의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표지에 적시되어 있는 선포 시점이라든지 참석자 서명 등 일부 서명 등 그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느 사실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 작성일자를 과거로 소급해서 작성한 그 공문서와 관련해서 허위 작성의 범위를 부인한 바가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춰봤을 때 문서 형식이나 표지 작성 시점, 일부 시차, 그리고 절차적 편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실체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그 사람들의 고의성을 따져봐서 그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것을 허위 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5 재판부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표지 작성 시점이나 형식적 요소에 대한 의문만으로 추정을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문서 요건 또한 미충족한다는 부분은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그 추가적인 자료 배포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강의군은 해당 문서를 단순히 자기 책상 서랍에 보관해 왔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식 문서를 분류하거나 별도 기록물로 등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재판부와 특검 또한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해당 문서는 사후에라도 정식으로 어딘가에 보고되거나 심의되거나 의결된 사실도 없고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간사, 초안 작성이라든지 대통령의 공식 재가를 전제를 한 문서와 절차도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무회의 결과의 통상 처리 절차에 따르지도 않았고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에도 아무런 그 통보조차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표지를 작성할 권한 자체가 강의구 실장이라든지 대통령실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건 표지가 공문서로서의 요건에 과연 충족하는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공문서 관련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은 공문서 실질적 개념이나 법적 구조에 반하는 그런 전제 그리고 추정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애초에 법적 구성 자체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서는 강의구 전 실장이 다른 수많은 개인 보관용 문건들과 같이 취급돼서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이나 대통령 기록관의 정식 등록 보존되지 않았고 비서실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에도 기록물로서 관리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서랍에 넣어둔 바로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처럼 공식 절차와 유통 경로를 전혀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한 기관 내부 행정 시스템과도 단절된 상태에서 개인 보관용으로 작성된 이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한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체계와 관리 기준을 크게 벗어난 과잉 해석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서류 손상죄 유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판례는 이제 나중에 그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문건은 그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의결되거나 행정적 효력을 갖춰서 유통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이 문건 내용 자체가 정책 시행이라든지 행정처분 실질적 기초가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문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문건이 사후적으로 폐기가 되었고 그 폐기가 국무총리 요청, 그러니까 총괄자인 국무총리 요청에 따라 내부적인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문건은 애초부터 실질적인 공용서류로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될 예정이라는 요건도 충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였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용서류 손상죄 성립을 위해서는 문서의 효용을 헤아려는 고의가 있어야 됨에도 대통령은 이 해당 문건이 이미 폐기된 이후에야 폐기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공용서류 손상의 고의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증거조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바입니다.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이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저희 기자회견 내용은 이상이고요. 잠시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누락된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이 사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낸 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수색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곳에서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처음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뒷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뒷집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체포를 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발부해도 여러분들 집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집인데 왜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막으면 그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 판례입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기재된 직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직원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을 시작한 곳이 제1정문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1정문에서부터 시민들과 2차 집행영장에서 시민들과 대치했었고 1차 집행영장에서는 공수처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를 했었는데요. 그곳이 수색영장에 기재된 곳이 아닙니다. 수색영장에 기재된 곳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걸 막으니까 최종적으로 그것이 불법이 맞다라고 판시를 내리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내린 판시인데요. 그러니까 하가신 법원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색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동한 것, 통보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걸 막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더라도 얼마나 황당한 판시라고 인지는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방금 유정할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강의고 실장이 만든 서류가 사후에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죄로 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가 없는 판결이 왜 어이가 없냐면은 여러분들 위조된 문서, 허위 작성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위조된 문서,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공용기관에서 사용되는 공용서류입니까? 양립할 수가 없는 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용서류 손상죄가 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되지 말아야죠.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판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그다음에 공용서류 위반죄로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초기에 저희가 충분히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특검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의 논리적 판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판시를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결정문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은 재판 중에 판시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 선고일에 맞춰가지고 같이 판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날 판결 선고일 때 어떠한 판결도 없었습니다. 해당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누락을 한 것으로 저희는 느껴지는데 재판부가 그러한 판단도 좀 전부 다 누락된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당부 말씀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의 권한도 당연히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더 넘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위법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인식들이 조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법치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그 권한을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국가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감시와 비판을 한다면 언론에서 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사건만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사무소장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판결문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고 결과 위주로 사무소장을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법원 측에서는 판결문을 바로 이제 교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원 측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수정을 하는 중이라서 이거 줄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주는 것이 맞거든요. 항소 기간도 굉장히 짧고 중요한 지금 이게 판시이기도 하고, 근데 판결문 수정 때문에 아직 받을 수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 판결문 자체가 작성되기 전에 지금 급하게 선고를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진행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저희가 법적 조치나 이런 걸 취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위헌성 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과한 법도 사실 상당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그 이후에 실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될 수도 있고요.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은 헌법 소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형사 재판에서도 판결문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종종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판사가 판결문을 수정한다고는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다만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판결 원문도 안 써놓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문을 고치고 있대요. 그래서 판결문을 줄 수가 없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결 원문이 없다는 것은 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불속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달이나 원래 결심 1월 16일이 원래 선고일이 아니라 결심임에도 그 날짜를 갑자기 선고일로 바꾸면서 저희가 신청했던 증거를 수백 개의 증거를 일괄적으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씩 드셔도 되니까요.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